길을 걷다 보면 뭔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 예전 같으면 권리금만 막 몇 억씩 하던 이른바 황금 입지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지하철역 출구 바로 앞이나 대로변 코너 같은 곳들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도보 1분 거리 아니면 왕복 8차선 1층 코너 이런 곳들이요. 그런데 요즘 이런 초역세권 1층 상가들에 유독 그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텅 빈 풍경을 너무 자주 보게 되거든요. 확실히 눈에 띄게 늘었죠. 반면에 동네 구석진 골목, 그 도저히 장사가 될 것 같지 않은 자리에 있는 3평짜리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무인 사진관은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지식의 핵심을 깊이 있게 파헤치길 원하는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존의 상권 공식이 완전히 붕괴된 이 기묘한 현상,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이면을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정확한 관찰이십니다. 조건은 완벽한데 상가는 비어있고 반대로 조건이 최악인데 수익이 난다. 이것은 기존의 상권 분석 문법이 완전히 수명을 다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지표들 말이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간판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가 가장 확실한 성공의 보증수표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가까운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부해볼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바로 내일 2026년 4월 25일에 공식 발행될 아주 따끈따끈한 분석 자료죠. 스마트 인사이트 랩 리포트 제172호입니다. 네, 이 리포트의 1번 슬라이드부터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죠. 감이나 눈대중에 의존한 부동산 투자의 시대는 끝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상권 분석의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이번 심도 있는 탐구 시간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텅 빈 상가들을 대체 어떻게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채워서 그 24시간 멈추지 않는, 잠들지 않는 무인 수익 요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해킹 가이드라인을 마스터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미션이네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그 비싸고 좋은 역세권 1층이 텅텅 비어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을 리포트에서는 유동인구 데이터의 이면에서 찾고 있던데요. 리포트는 이 데이터 기반의 날카로운 분석을 그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찾는 부엉이의 시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어요. 부엉이요? 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상권의 가치는 지나가는 사람 수가 아니라 머무는 시간, 즉 듀얼 타임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무는 거요? 그렇죠. 과거에는 가계압을 하루에 10,000명이 지나가면 무조건 좋은 상권이라고 분석했거든요. 하지만 그 10,000명이 모두 바쁘게 지하철을 타러 뛰어가는 통가객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이 빠르게 콸콸 흐르는 좁은 강물인지 아니면 물고기들이 오랫동안 모여서 헤엄치는 넓은 호수인지 그 유동인구의 성질 자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강물은 그저 지나쳐버릴 뿐이니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멈춰서는 그 체류 스팟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사람이 얼마나 머무는지를 대체 데이터로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내는 건가요? 단순히 상가 앞에 CCTV를 달아놓고 사람을 일일이 세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히 아니죠. 바로 여기서 보행자 동선 시뮬레이션 알고리즘과 통신사 데이터가 결합을 합니다. 통신사 데이터요? 네,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는 매크로 데이터, 그리고 특정 구역 내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핑 데이터를 집계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OD 분석, 즉 출발지와 목적지를 뜻하는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분석을 수행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 궤적을 쫓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궤적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면 그 사람의 의도 자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상으로 오후 6시에 거대한 오피스 빌딩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선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퇴근길이네요. 네, 이 사람들은 퇴근 후에 저녁거리를 사거나 회식을 하려는 목적성 구매의 의도가 강합니다. 반면에 오후 3시에 대학교에서 나와 번화가로 향하는 동선은 어떨까요? 약간 충동구매나 친구들하고 노는 경험 소비 쪽이 강하겠네요. 그렇죠. 알고리즘은 단순히 사람 수를 세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80% 이상이 방향을 트는 결정적 모퉁이가 어딘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등 앞이나 버스 정류장처럼 발걸음이 물리적으로 최소 30초 이상 멈추는 지점이 어딘지를 수학적으로 추출해내는 거죠. 와, 횡단보도 앞이라 생각해보니까 저도 신호를 기다리면서 막 무의식적으로 주변 가게들을 둘러보거나 진열된 상품을 쳐다보게 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곳이 알고리즘이 찾아낸 체류 스팟이 되는 거네요. 진짜 무인 자판기나 키오스크를 세우려면 그야말로 최고의 타겟팅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거대한 데이터 분석은 강남역이나 홍대역 같은 대규모 상권에서나 유효한 이야기 아닌가요? 자본력이 부족한 일반적인 동네 상권에도 이 데이터 모델이 적용이 될까요? 그 부분이 정말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리포트가 주목하는 또 다른 혁신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이번에는 사슴의 관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슴이요? 네, 대형 상권이 아니라 오히려 동네 골목이나 심지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소멸 위기 지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마이크로 상권이 생존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장사가 된다고요? 이건 약간 직관에 반하는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배우 인구가 탐탄해야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존의 유인 매장, 즉 직원이 상주하는 매장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건비랑 관리비라는 거대한 고정비를 감당하려면 매일 최소 수백 명의 손님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알바비 주려면 많이 팔아야죠. 하지만 무인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동네에 남은 적은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거든요. 아, 고정비가 낮으니까. 네. 예를 들어 인구가 줄어서 동네 편의점이나 세탁소가 폐업하면 그 동네는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슬럼화가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철저한 OD 분석으로 동네 주민들의 핵심 생활 동선 한가운데에 무인 세탁소나 무인 밀키트 매장을 던져두는 거죠. 와, 그럼 적은 트래픽으로도 그 지역의 생활 편의를 독점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붕괴하는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생활 편의를 유지하는 유일한 대안, 즉 생명줄 역할을 한다는 역설이죠. 아, 그 지점이 굉장히 와닿네요. 차가운 데이터랑 무인 기술이 오히려 사라져가는 지역 상권의 인프라를 지탱하는 따뜻한 구물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입지를 찾는 알고리즘의 원류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체류 스팟을 찾아냈고 공간을 확보했다고 칠게요. 네네.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빈 상가를 덜렁 구해놨다고 사람들이 알아서 지갑을 여는 건 아니니까요. 이 안에서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소비를 이끌어낼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껏 잡아둔 트래픽을 매출로 치환하는 마법이 필요하죠. 바로 공간을 채우는 업종 궁합, 즉 테넌트 믹스입니다. 이번에는 영리한 여우의 전략이죠. 여우처럼 영리하게 업종을 섞는군요. 네, 단순히 빈 곳에 아무 자판기나 밀어넣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가 나는 업종들을 클러스터링하는 전략입니다. 리포트는 동반 입점 시에 단독 매장 대비 교차 방문율을 무려 2.4배나 폭발시키는 5대 업종 조합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어요. 와, 2.4배요? 제가 이 조합 리스트를 보면서 정말 치밀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대표적인 세탁과 커피 루프였습니다. 이건 약간 인간의 행동 패턴과 시간을 아주 교묘하게 계산한 설계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무인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세탁과 건조가 끝날 때까지 보통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애매한 시간이 뜨거든요. 네, 집에 다시 다녀오기도 귀찮고 그렇다고 멀리 가기도 힘든 시간이죠. 바로 그때 고객의 갇힌 시간, 즉 캡티브 타임을 노리는 겁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무인 카페나 무인 편의점으로 자연스럽게 동선을 유도하는 거죠. 아, 세탁이라는 필수적인 목적이 매장에 방문하게 만들고 그 대기 시간이 커피라는 소비를 필연적으로 견인하는 구조네요. 네, 스터디 카페 이용자의 65%가 출력이나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린트샵을 바로 옆에 인접시키는 콤보도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아하, 확실히 시간을 묶어두는 기능적인 시너지군요. 그런데요, 기능적 연결은 이해가 가는데 그 MZ세대의 공간 소비 패턴을 분석한 다른 조합은 솔직히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 애완용품 매장이랑 무인 사진관, 이른바 인생 네컷류의 매장을 결합한 사례 말입니다. 이건 프린트나 커피처럼 기능적으로 이어지는 게 없잖아요. 물건을 파는 곳과 사진을 찍는 곳, 완전히 다른 업종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시너지가 나는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무관해 보이죠. 하지만 이 조합은 철저하게 경험과 감정을 소비하는 MZ세대의 심리 알고리즘을 해킹한 결과입니다. 감정이요? 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젊은 세대는 단순히 걷는 행위로 끝내지 않거든요. 그 순간을 기록하고 SNS에 올릴 인스타그래머블한 경험을 찾습니다. 이때 산책로 체류 스팟에 예쁜 무인 사진관이 있으면 들어가서 사진을 찍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진을 찍고 난 후 고객의 감정 상태입니다. 아, 기분이 한껏 좋아져 있다는 거군요.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는 상태랄까? 그렇죠. 즐거운 경험을 하고 기분이 업된 상태로 매장을 나서는데 바로 옆에 프리미엄 강아지 수제 간식이나 예쁜 반려동물 옷이 진열된 무인 매장이 딱 있는 겁니다. 와, 대박. 그럼 안 살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기능적으로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즐거운 감정이 충동적인 보상 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공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이자 테마파크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진짜 기능적인 연결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연결을 기획한 거였군요. 영악할 정도로 치밀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장 안에 버려진 공간을 돈으로 바꾸는 전략도 있어요. 아, 데드 스페이스 말씀이시죠? 네. 계단 밑이나 기둥 뒤 같은 사각지대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무인 창고나 지역 배달기사들의 마이크로 물류거점으로 세를 줍니다. 상가 면적의 효율을 100% 쥐어짜내는 기술이죠. 오프라인 공간을 단순히 물건 놓는 곳이 아니라 물리적 플랫폼으로 보는 거군요. 좋습니다. 입지도 알고리즘으로 찾았고 업종 궁합도 감정선까지 고려해서 완벽하게 기획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 열고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은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전 무인 매장들 보면 사실 항상 불안한 게 하나 있어요. 한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키오스크랑 냉동고가 수십 대씩 돌아가잖아요. 근데 동네 정전이라도 나거나 시스템이 다운되면 그 매장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기계가 돌아가는 건데 물리적인 한계는 어떻게 극복하죠? 가장 뼈아프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리포트에서도 이 부분을 너구리의 관점으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론이나 기획보다 하드웨어 실사화 세팅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거죠. 너구리처럼 철저하게 대비를 해놔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AI 안면인식 키오스크를 들여놓아도 상가 건물 자체에 할당된 계약 전력 용량이 부족하면 모든 게 모래성이 됩니다. 무인 밀키트 매장 같은 경우에 냉동고가 순간적으로 전력을 확 끌어다 쓸 때 차단기가 툭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와, 마치 고사양 게임용 PC를 조립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네요.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최신형 그래픽카드를 달고 램을 땅땅하게 채워도 파워 서플라이 용량이 부족하면 게임 도중에 컴퓨터가 픽 꺼져버리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파워가 버텨주지 못하면 그래픽카드는 고철에 불과하죠. 무인 상가에서 전원이 꺼진다는 건 1초 만에 매장의 모든 통제권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문이 잠기지도 않고 결제도 안 되니까요.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정전 시에도 최소한 도어락과 결제 시스템, 그리고 CCTV를 유지해주는 비상 발전 시스템, 즉 UPS 연동이 무조건적인 필수 세팅이라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보안 문제도 심각할 텐데요. CCTV 빵빵하게 달아야죠. 네, 그런데 단순히 CCTV를 많이 단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층고의 높이와 기둥의 위치를 먼저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하거든요. AI 이상행동 감지 카메라가 매장의 모든 구석을 사각지대 없이 덮을 수 있는지 그 시야각을 계산해서 도면을 짜는 겁니다. 아,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잡아야 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드웨어 설계를 초기부터 완벽하게 잡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출동 보안업체를 부르거나 시설물을 수리하는 데 드는 유지 관리비를 무려 7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70% 절감이라니 엄청나네요. 자, 그럼 하드웨어 세팅까지 다 끝났다고 치죠. 전기 빵빵하고 사각지대도 없습니다.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그래서 이거 세팅하면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당연하죠. 수익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단순히 엑셀로 예상 수익을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파이썬 기반의 수학적 시뮬레이터를 돌리던데 이게 기존 방식이랑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과거에는 부동산 중개인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했죠. 여기 유동인구 많으니까 하루에 최소 50만 원은 팝니다. 이런 간말입니다. 하지만 이 파이썬 기반의 무인 매장 수익성 계산기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쓰길래요? 날씨, 요일, 시간대별 보행자 동선 데이터를 전부 끌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스팟에 시간당 200명이 지나가는데 이 중 매장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전환율,
즉 컨버전 레이트를 아주 보수적으로 2%로 잡는 겁니다. 200명 중에 4명만 들어온다고 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고객 한 명당 쓰는 객단가를 3,500원으로 설정하고요. 여기에 비 오는 날의 트래픽 감소율, 한여름에 에어컨 전기세 누진 구간까지 수백 가지 변수를 넣고 그 유명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요? 그 엄청난 확률적 변수를 고려해서 수만 번 반복 테스트하는 기법이잖아요. 와, 변수를 그렇게 잘게 쪼개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인건비 제로라는 변수입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거대한 고정비인 인건비가 빠지면 손익분기점의 커브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꺾여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알바비가 안 나간다는 게 진짜 크네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 모든 걸 계산해서 역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 상가의 적정 임대료는 월 120만 원까지만 지불해야 안전합니다. 그 이상이면 절대 계약하지 마십시오라고 숫자로 딱 떨어지게 답을 내주는 거죠. 철저한 알고리즘 경영인 셈입니다. 와, 인건비가 0원이라는 게 수익성 계산에서 얼마나 치트키 같은 변수인지 확 와닿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알고리즘으로 체류 스팟 찾았고, 업종 구성 완벽하고, 하드웨어랑 수익성 시뮬레이션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전 진짜 이대로 무인 요새를 돌리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아직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네, 리포트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모든 완벽한 상가를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 계약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비즈니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즈니스의 최종 형태이자 2026년형 건물주가 데이터 자본가로 진화하는 로드맵을 다루는 핵심 파트거든요. 여기서 기존의 부동산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매출 연동형 스마트 계약서. 보통 상가를 계약하면 보증금 5천에 월세 200만 원 이렇게 딱 고정된 월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리포트에서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고정 월세를 받는 방식을 버리라고 합니다. 대신 임차인의 매출에 따라 월세가 변동되는 방식을 도입하라는데 아니 건물주 입장에서 굳이 이런 불안정한 방식을 택할 이유가 있나요? 언뜻 보면 건물주가 손해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고정월세 방식은 장사가 조금만 안 돼도 임차인을 빠르게 폐업으로 내몰거든요. 월세를 못 버티니까요. 네, 임차인이 나가면 상가는 공실이 되고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그 비싼 이자 폭탄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스마트 계약은 이 공실 리스크를 시스템으로 해칭하는 전략입니다. 아, 공실을 막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포스 기기의 결제 데이터와 연동된 API가 실시간으로 매장의 매출을 추적합니다. 만약 이번 달 매출이 기준치 이하라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임대료를 낮춰줍니다. 임차인의 생존, 즉 장기 체류를 돕는 거죠. 반대로 업종궁합 시너지 덕분에 매출이 폭발하면 건물주도 더 높은 비율의 수익을 쉐어받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운명 공동체가 되는 상생 프로토콜인 거죠.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건물주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예전에는 공간이라는 물리적 부동산만 빌려주고 뒷짐지고 월세만 따박따박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트래픽과 매출 리스크를 같이 관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입장이 바뀌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스마트 계약을 하려면 결국 임차인이 자기 매장의 결제 데이터를 건물주 시스템에 연동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익명화된 데이터라지만 과연 임차인들이 내 장부가 건물주한테 훤히 들여다보이는 걸 선뜻 동의할까요? 막 감시당한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매우 예리하고 현실적인 마찰입니다. 당연히 단순히 월세 더 걷어가려고 데이터를 요구하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내리는 12번 슬라이드의 최종 결론이 바로 건물주가 단순한 지주가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운영자요? 네,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치면 그냥 감시하는 지주에 불과하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으로 돌려주면 그는 강력한 플랫폼이 됩니다. 데이터를 수익으로 돌려준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막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전체 상가 시스템의 데이터를 쫙 분석해 봅니다. 아, 커피 매장 사장님, 화요일 오전 10시에 유독 유동인구 대비 결제율이 떨어지네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옆에 있는 무인 세탁소에는 30대 여성 고객들이 세탁기를 돌리고 대기 중이라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화요일 오전에만 세탁소 고객들에게 커피 20% 타임 할인 쿠폰을 자동으로 쏘겠습니다. 이렇게 컨설팅과 타겟 프로모션을 건물주가 직접 해주는 겁니다. 와,
미쳤네요. 건물주가 마케팅 에이전시 역할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혹은 상가 전체의 고객 동선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이 상권에 무인 네일아트 기계가 들어오면 기존 화장품 매장과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는 큐레이터 역할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을 확보한다는 건 임차인을 감시하는 게 아니네요. 네, 감시가 아니라 상가 생태계 전체의 트래픽을 순환시키고 가치를 증폭시키는 거대한 데이터 펌프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자본가로서의 최종 로드맵이죠. 정말 압도적이네요. 이제 건물주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이름 하나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오프라인 플랫폼을 지휘하는 데이터 경영자가 되어야만 공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대군요. 맞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변한 거죠.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짧게 관통해보자면 더 이상 좋은 입지만 믿고 기다리는 부동산의 시대는 끝났다는 묵직한 선언입니다. 고객의 단순한 통과가 아닌 체류를 데이터로 추적하고 세탁과 커피, 애견용품과 사진관처럼 심리까지 고려한 여우 같은 업종공합으로 시간을 묶어둡니다. 네. 또 공실률 제로를 향한 무인상권 해킹의 전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네. 물리적인 벽돌과 콘크리트 공간이 어떻게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완전히 재정이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2026년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완벽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끝내고 나니 머릿속이 굉장히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과거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의 변화를 파헤쳐 보니 이제는 낡은 지식을 고집하는 건물주 위에 데이터를 쥐고 상권을 지휘하는 플랫폼 운영자가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요약이네요. 우리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오늘 퇴근길 혹은 내일 아침 등굣길에 무심코 지나치는 그 길목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인데도 임대문이 종이가 누렇게 바래도록 붙어있는 그 텅 빈 코너상가 말입니다. 흔히 볼 수 있죠? 그곳은 정말 그저 운이 나쁘고 상권이 죽어버린 빈 공간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발걸음 데이터가 모이고 오디 알고리즘이 분석을 끝내기를 기다리며 아직 깨어나지 않은 누군가의 무서운 수익 요새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여러분이라면 내일 아침 길을 걷는 시선이 오늘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당연하게 여기던 오프라인 공간의 이면을 데이터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첫걸음입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호기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의 심도 있는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